22번에 공원을 보십니다.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이 키워드예요. 보건, 휴양, 정서 생활. 그렇다면 묘지 공원은 공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묘지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이 아니라 사체의 숭상, 제사, 숙모 이게 주목적이어서 묘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공원은 공원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묘지가 되는 겁니다.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라는 것. 또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에서 세운 공원,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도립공원, 남한산 도립공원, 도에서 세운 공원이겠죠. 군에서 세운 공원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주목적이. 이러한 공원들은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원으로 볼 수는 없고 임야로 보게 됩니다. 임야. 사람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용지,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이런 것들은 다 체육용지가 될 텐데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가운데 금을 걷어내면 끝나죠. 골프 연습장. 이거 바깥에 있는 금을 잘라내면 끝나죠. 실내 수영장. 물 빼버리면 끝나죠. 체육노장, 체육도장, 매트리스 빼버리면 끝날 테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접안시설 도끼로 깨버리면 끝나죠. 살림하니 야영장, 이동식 화장실 치워버리면 끝나죠. 이런 것들은 영속성,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여기서 키워드는 종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종합적. 종합적 시설을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숙박시설 있어야 될 테고 또한 매점 같은 경우 있어야 될 테고 음식점도 있을 테고 이러한 어린이 놀이공간도 있어야 될 테고 이러한 종합적 시설을 갖춘 부지만 바로 유원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 대공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낚시터도 그냥 낚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합적 시설을 갖춘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마장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낚시터,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경마장 정도는 외우셔야 될 테고요. 유선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유자는 놀다 유자입니다. 놀다 유자. 선은 배선자야. 배, 선박. 장은 장수가 될 테고 배 타고 노는 곳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유선장이라는 게 이런 건 전부 다 유원지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용지. 거기 첫째 줄에 향교가 나와 있죠. 향교도 종교용지에 포함시키고요. 하나 더 써놓죠. 사당. 사당도 종교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 사적지가 나와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여기 꼭 외우셔야 되겠죠.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석가탑, 사적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석가탑 부지는 사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불국사 안에 설치가 됐으니까. 뭐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종교용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묘지.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묘지 공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사람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따라서 묘지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묘지로 보게 된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이거는 건축물은 묘지의 필수 시설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묘지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별도의 지목 대가 돼야 됩니다. 잡종지,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가 될 텐데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1번을 보시는데 그 옆에 1번 옆에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은 잡종지가 되죠. 근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다면 잡종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통 돌이나 흙은 어디서도 캐내냐면 임야에서도 캐내죠.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여기서 돌이나 흙을 캐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임야에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원상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잡종지에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회복시킬 수는 필요가 없지만 임야에서 돌이나 흙을 파낼 때는 원상회복을 시키라는 뜻입니다. 갈대밭. 가장 유사한 것은 밭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이 되기 위해서는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갈대를 재배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야에 해당이 되느냐, 먼저 산림에 해당이 되느냐. 산림은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갈대는 나무는 아니죠. 산림에 해당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원야에 해당이 되느냐.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들판이 원야죠. 그렇죠. 근데 갈대가 있으니까 원야에 해당돼도 안 될 테고. 그러면 갈대밭은 전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7개에 해당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잡종지예요. 그렇다면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창고용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실외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창고용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27개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유사한 건 창고용지인데 창고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외시장, 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점포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야외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점포가 아니죠. 가장 유사한 건 대인데 대가 아니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행장, 가장 유사한 것은 주차장이겠죠. 근데 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어요. 비행기가 슬퍼하겠죠. 가격차가 얼만데.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건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될 수 없다면 이것도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동우물 아까 보셨죠?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영구적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대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어야 되죠. 이거는 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27개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건 대인데 대가 아니라면 이것도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송유시설, 가장 유사한 것은 주유소가 되겠죠. 그런데 주유소가 될 수는 없어요. 판매와 관련이 없으니까. 또한 강천지에서는 제외시킨다고 했죠. 강천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도 될 수 없고 강천지도 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축장, 가장 유사한 것은 이것도 목장용지가 될 텐데 목장용지가 될 수는 없겠죠. 목장용지는 키우는 것, 도축장은 죽이는 것.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첫 번째 학교와 유사할 텐데 학교로 볼 수는 없죠. 학원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주거 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자동차 운전학원은 유사한 건 학교용지나 대가 될 텐데 학교용지도 될 수 없고 대도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뭔가 잡스러운 느낌이 나죠. 잡종지가 될 겁니다. 키워드는 3번이에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전부 다 잡종지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잡종지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목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단서 규정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 단서 규정을 자꾸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번지 토지고요. 이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경계를 그리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노트북 기능이 있는 전자평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저 100번지 토지를 그릴 때는요. 이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그려지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을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여기다가 그려 넣게 될 겁니다. 이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지게 되면 이제 이 안의 넓이를 구하게 될 텐데 이 안의 넓이는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면적을 측정하게 돼요. 전자면적 측정기는 이렇게 테니스 라켓처럼 생겼습니다.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눈으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위에 X축 설치가 되고 Y축이 설치가 되면 이 경계점이 뭐로 전환이 됩니까? 좌표값으로 전환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표값이 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좌표값을 X좌표, Y좌표로 가는데 이 좌표값을 구하는 측량을 경위 측량이라고 불러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좌표값이에요. 경위 측량을 통해서 여기 수치들이 등록이 됩니다. 좌표값이 구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가 면적을 계산해 내버립니다. 이를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이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 냅니다.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이 아래쪽이 훨씬 정밀한 겁니다. 이때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해진 면적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모양은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을 여기다가 그리는 건데요.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결국은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은 바로 이 부분이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도면 위에 그려지게 되면 여기서 면적을 측정해내게 돼요. 따라서 이 도면 위에 그려진 면적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면적을 구해내면 그 면적은 수평 면적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여기겠죠. 여기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를 경사 면적 또는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도면 위에 그려지는 면적은 이 면적입니다. 수평 면적, 도면상의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경사 면적, 지표상의 면적과 도면 위에 그려진 면적은 어느 게 더 넓겠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더 좁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실제 이용하는 넓이보다 더 적은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적은 수평 면적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제곱미터 단위를 쓰겠죠.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전자 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어떠한 측량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전자평판 측량 또는 평판 측량.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어떠한 측량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경위 측량.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끝수철이 나와 있는데 이거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죠.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축척이 총 7가지가 존재하죠. 축척이 총 7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도면의 축척은 500분의 1 도면이 있고요. 600분의 1 도면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대축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000분의 1, 1200분의 1 외우셔야 돼요.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걸 소축척의 도면이라고 불러요. 소축척. 그러면 대축척의 도면과 소축척의 도면을 비교해보면 경계가 어느 것이 좀 더 정밀할까요? 대축척 도면이 훨씬 정밀하겠죠. 그럼 대축척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것이 더 정밀하게 됩니다. 맞아요. 대축척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정밀하게 면적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소축척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한다면 정밀도는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낼까요? 좌표 등록부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낼까요?
그렇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쓰겠죠. 왜? 더 정밀하니까. 따라서 소축척일지라도 도면이 소축척일지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좌표 등록부 가지고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도면이 대축척인지 소축척인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면 갖고 측정하지 않으니까.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니까 당연히 정밀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없는 상태에서 소축척의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 때 정밀도가 떨어질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면적이 정밀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지적 공부의 면적을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이쪽은 덜 상세하게 등록하겠죠. 덜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1의 자리까지만 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텐데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개라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는 뭐고 1의 자리는 뭐냐면 수치가 1234.56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여기가 1000의 자리, 여기는 100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여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 여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이때 가장 끝에 있는 요 수를 끝수라고 불러요.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될 겁니다. 처리해서 여기까지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끝수는 두 자리가 나오죠.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끝수 처리라고 불러요. 끝수 처리. 그런데 이 소수점 첫째 자리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를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래서 이 소수점 첫째 자리와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같은 뜻입니다. 1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뜻이 돼요. 이거 같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수치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소수점. 수치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수치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위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가 소수점이죠. 첫째 자리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건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끝수라고 부릅니다.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합니다.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구하고자 하는. 왜요? 잘못됐어요. 네? 네. 이거예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이렇게 부르죠. 1제곱미터 이하. 이하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제곱미터 이하 둘째 자리. 이렇게 불러요. 네. 이걸 말한다고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수라고 얘기하겠죠.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4,4,5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4,5입에서 이 사자는 버릴 사자예요. 이건 넉사자고 4까지는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부터 올린다. 이걸 4,4,5입이라고 불러요.
요 입은 편입한다. 앞자리로 편입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5, 4, 5입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5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5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5, 4, 5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쪽보다 더 정밀하답니다. 왜 정밀한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정밀하니까 공학계통, 특히 측량은 5, 4, 5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그럼 이제 5, 4, 5입은 5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5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5. 끝수 처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5. 그러면 여기 이 자릿수에 1, 2, 3, 4가 나오면 버리고 6, 7, 8, 9가 나오면 무조건 올립니다. 그런데 5가 나왔을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5, 4, 5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올리는 경우는 언제고 버리는 경우는 언제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이 5를 올려서 짝수화시킵니다. 짝수로 바꿔줘요. 여기가 0이나 짝수라고 한다면 이 5를 올리게 되면 이게 홀수가 돼버려요. 홀수가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걸 5, 4, 5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123.57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죠.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 5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올립니다. 123.6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123.52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기준은 5. 5보다 작으니까 버리겠죠. 123.5로 등록하는 겁니다. 123.55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 딱 5가 나왔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아까 판단하겠죠. 홀수니까 홀수 나온 걸 싫어해요. 그러면 올려줄 겁니다. 123.6으로 등록합니다. 123.65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 5가 나왔으니까 이거 갖고 판단하겠죠. 짝수가 나왔으니까 5를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123.6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끝수가 두 자릿수로 구성되어 있다면 끝수가 두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5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5형보다 크면 올리고 5형보다 작으면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5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123.551이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두 자릿수가 나왔죠. 이때는 5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5형보다 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올려줍니다. 123.6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123.549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이 끝수 처리의 기준은 두 자리가 나왔으니까 5형을 기준으로 해요. 5형보다 작은 수가 나왔으니까 얼마로 등록합니까? 123.5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를 5, 4, 5입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건데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두 자리 숫자니까 5형을 기준으로 하겠죠. 5형보다 큰 수면 올리고 5형보다 작은 수면 버리고 5형일 때는 마지막에 있는 0은 보통 표기를 안 하죠. 5형이라는 얘기는 5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화시키고 0일 때는 0이나 짝수일 때는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이를 5, 4, 5입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123.2가 나왔다면 얼마로 등록할까요? 여기까지 구하는 거니까 5보다 작은 수가 나왔죠. 얼마로 등록합니까? 123. 123.7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죠. 5를 기준으로 하죠. 5보다 크니까 124. 125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고 끝수는 5가 나왔죠. 네, 어떻게 됩니까? 124로 등록하겠죠. 맞아요. 124.5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할까요? 124. 123.51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죠. 끝수는 두 자리네요. 5형보다 크죠? 124.
4. 123.49가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123.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이를 5452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수치가 얼마로 나왔느냐면 0.001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그런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죠. 소수점 첫째 자리는 여기에요. 그렇다면 0.0제곱미터로 등록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면적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수라도 나와야 됩니다. 0.1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이를 최소 면적이라고 불러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가장 작은 면적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0.001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1의 자리까지는 무조건 구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1의 자리는 0이죠.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0제곱미터로 등록할 수 있냐? 그럼 불가능해요. 면적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의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라도 등록해야 됩니다. 이를 최소 면적이라고 불러요. 최소 면적. 네,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5, 4, 5인만 하시면 이게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암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 나오는데 면적 측정의 대상 거기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 이것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출제는 됩니다. 자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고 계시면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을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얘기하죠. 대장도 없어졌고 도면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장도 없어지고 도면도 없어졌다면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되겠죠. 맞아요. 도면을 다시 그린 다음에 그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를 가지고 면적도 다시 측정해서 대장을 다시 만들 때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도면도 없어졌고 대장도 없어졌으니까 도면 다시 그려야 되겠죠. 다시 그렸으면 이제 거기서 면적을 측정해서 대장을 다시 만들 때 등록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신규 등록.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도면도 그려야 될 테고 도면이 그려지면 면적을 구해내야 되겠죠. 구해내서 대장 만들 때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죠.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지적도는 축척이 보통 600분의 1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지적도가 훨씬 정밀하겠죠. 따라서 면적도 달라지겠죠. 보다 정밀한 경계가 그려질 테니까 다시 면적을 측정해야 될 겁니다. 분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하는데 경계가 가운데 새로 그려졌으면 면적도 쪼개줘야 되겠죠. 면적을 다시 측정해서 등록을 할 겁니다. 축적 변경.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죠. 소축척과 대축척의 지적도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정밀합니까? 대축척의 지적도가 훨씬 정밀하겠죠. 면적이 보다 정밀하게 구해줘야 될 겁니다. 전부 다 면적 측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사항 중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어서 면적을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정확한 면적을 구해서 등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경계가 달라졌다면 면적도 달라지겠죠. 면적 측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따라서 경계가 달라지니까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될 겁니다. 경계복원 측량 및 지적현황 측량. 이거는 대표적인 복원단계의 측량이라고 했죠. 복원단계의 측량이니까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 등록된 상태라고 한다면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예요. 그래서 이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요 문구가 있어야지만 면적 측정하는 것이고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요 문구가 없다면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3번에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원칙이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복원 단계의 측량이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면적 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경계 위치 정정 측량의 경우 이것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도면이 그려져 있고요.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요건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인데 별도의 토지니까 토지대장이 따로 존재하겠죠. 토지대장이 따로 존재할 겁니다. 이 토지대장의 면적이 얼마로 등록됐느냐면 100제곱미터로 등록된 상태고 여기도 100제곱미터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된 면적은 정확하다는 것이 이미 다른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면적은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상태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네? 여기 보시면 눈으로 딱 보니까 이게 좁잖아요. 이게 넓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경계가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를 옮겨야 될 겁니다. 이쪽으로 가운데로. 맞아요. 그러면 이 경계를 이쪽에 옮긴 다음에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미 정확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뭐하러 면적 측정합니까? 맞죠? 그래서 이때는 경계 위치만 정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 위치만 정정한다. 그러면 이때 이 도면에 경계를 그릴 때 측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도면에 경계를 그릴 때 무조건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해요. 이걸 경계 위치 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위치 정정 측량은 필요하지만 면적 측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경계 위치 정정 측량은 필요해요. 경계를 새로 그려야 되니까. 하지만 면적 측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 경계 위치 정정만 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 두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 측정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만 사용해요. 다른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합병을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면적을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덧셈만 하면 되니까. 지목 변경이나 지번 변경 같은 경우는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지목 변경이나 뭐 지번 변경 이런 것들은 면적 측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면을 재작성하는 경우. 도면 중에서 원도라는 도면이 있어요. 이건 도면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근원 원자예요. 근원적인 도면. 그래서 이 원도라는 도면은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고요.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어요.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된 원도라는 도면인데요. 가장 근원이 되는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도면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경계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맞아요. 또는 종이로 된 도면 같은 경우는 습기를 먹게 되면 이게 휩니다. 거기 그려진 경계가 휘어요. 그러면 도면에 공식능이 떨어질 때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도면을 재작성한다라고 불러요.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된 원도를 위에 떠올려 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약품 처리한 하얀 종이를 밑에 아래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빗을 내려줘요. 원도 위에 여기 위에 원도 그 다음에 약품 처리된 하얀 종이 그러면 위에서 빗을 내려치면 약품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경계들이 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를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도면의 제작성의 경우에는 면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면적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개념 자체가 면적을 측정할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3번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보건 단계의 측량이니까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기억나셔요?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보관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두 번째는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 지적 공부 정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보건 단계의 측량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 보건 단계의 측량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뭐가 있죠?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상 경계의 결정 나와 있는데 이 지상 경계의 결정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번 다 외우기 시점.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어디?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 하단부. 도로, 구고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상단부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경계는 상단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의 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안쪽 어깨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그리고 이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에 따르지 않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나시죠?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이거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기는 힘들겠죠. 너무 많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분할. 분할을 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을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분할하기 위해선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선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분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공통된 단어가 뭘까요? 분할. 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이 나와 있는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토지 위에 지상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렇게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있었죠.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기억나시죠? 이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 8개가 있었죠. 철, 제, 전, 구, 유, 수, 학, 도. 지목이 부어져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반드시 8개의 지목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 묘지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틀린 지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경계 결정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이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는 알려줘야 되겠죠. 네가 한 거 잘못했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의 구분. 토지의 지상경계는 또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이건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라 지표상의 경계인데요. 이거는 시험에서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로 자꾸 출제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물론 정답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구성이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나오고 있는데 지적소관청 밑줄,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밑줄, 그리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밑줄, 하여야 한다 밑줄.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걸 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름표 역할을 하는 소재 지번은 반드시 등록돼야 될 겁니다. 이름표 역할을 하는 소재 지번은 등록이 돼야 될 테고요. 두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경계점에 관한 정보는 뭘까요? 좌표값이에요. 따라서 경계점 좌표값도 등록이 돼야 되겠지만 좌표 등록부는 항상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축척 변경 측량 CC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돼요. 그렇다면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축척 변경 측량 CC지역에서만 이 경계점 좌표값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가로 안에 있는 것도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두 문자를 따서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위치 설명도 위설, 지목,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사파, 사진 파일. 종류 및 위치, 종위. 외워두셔야 돼요. 워낙 자주 출제가 되니까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지적 공부를 보실 건데요.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하신 것 중에서 5문제 정도는 오늘 하신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체하, 뭐 지번, 무조건 출제가 되죠. 지목, 무조건 2문제가 출제가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2문제 이상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공간정보법은 나오는 게 뻔해요. 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겠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이게 주된 정보로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인 정보로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되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때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로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인 정보로서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지적공부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지적공부.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를 얘기하죠. 이 가시적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한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렀죠.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적 지적공부도 3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 대장 형태. 이 대장 형태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얘기해요. 2번째, 도면 형태. 그림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얘기하겠죠. 3번째,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 형태는 4가지가 있죠. 문자로 구성된 정보는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대장, 이외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건 전부 다 공통점이 문자 형태로 작성된 지적공부예요. 도면 형태의 지적공부는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좌표 등록부는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권으로 만들면 너무 두터워져요. 그래서 별책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7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용량이 크니까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7가지 하나,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러한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 등록되는 정보가 출제가 되는데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소재 지번은 이 지적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소재 지번이다. 아니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다라는 걸 여기다 표시해 줘야 돼요. 따라서 모든 지적공부에는 소재 지번이 이름표로서 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아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도 소재 지번이 등록돼야 된다고 했죠.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나 장부에 다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4군데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여기서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서는 부호로 등록을 하죠.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가 될 겁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아까 보셨는데 딱 두 군데만 등록한다고 했죠. 두 군데가 뭐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될 테고요. 경계는 직선인데 직선은 그림 형태의 정보죠.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어딜까요?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이 되겠죠. 좌표값은 당연히 어디에만 등록이 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좌표 형태의 정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림 형태의 정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문자 형태의 정보겠죠. 따라서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데요.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면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 소유자 변경 날짜와 그 원인,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예요. 따라서 이것도 여기 네 군데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합니다. 공유지의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으로서 자주 출제가 돼요. 하나 더,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 등록된 토지는 여기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토지도 여기도 같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문자 형태로 구성된 장부라고 했죠. 그런데 토지의 모양을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찾아가 봐라는 의미에서 도면 번호를 등록합니다. 여기다가. 그럼 여기에 도면 번호가 등록이 되니까 이 공유지 연명부에는 도면 번호가 등록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번호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서만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등록이 돼요. 다시요. 도면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안 된다고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축척이 등록된 지적 공부는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축척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공유지부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고 했죠? 공유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이 될 테고요.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그러면 대지권이 소유권 형태일 때는 대지권의 비율은 공유지분 형태겠죠. 따라서 이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됩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대지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하니까 소유권의 지분 형태겠죠. 따라서 이때는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되고요.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고 했죠. 하나 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온다고 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세 가지만 외워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 정도는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외우시면 거의 다 득점이 되셔요. 두 문제가. 외우실 수 있을까요? 네, 있다고 간주하고 잠시 쉬겠습니다.